우리 선생님 잠시만 좀. 네. 임재철 선생님 모시고 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박수 쳤어요. 영화 마치고. 일단 제가 먼저 좀 여기 공간 자체가 뭐 이렇게 딱딱한 공간이 아니니까 혹시 영화 보시면서 좀 이게 영화 전개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요. 아니 사실은 이 영화가 사실 구멍이 되게 많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구멍이 많은 영화고 따져보면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제 더 요새는 또 영화를 뭐 반복해서 보기가 쉬우니까 보시면 그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왜 그걸 물어봤냐면 사실 이제 약간 이 시대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좀 이해를 조금 저게 어떤 상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그 먼저 이제 좀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여러분들이 존 포드라는 이름은 아마 어떻게든 어떤 경로로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는 존 포드 영화를 한 3편 이상 보신 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존 포드의 좀 유명하다는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존 포드 영화 중에서 되게 예외적인 영화인 것도 맞습니다. 이 영화 특히 이 영화 저도 이 영화를 옛날에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게 원래 존 포드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존 포드의 스타 컴퍼니라고 하는데 존 포드가 데리고 있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포드 영화에 항상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은 아마 몰라도 존 포드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저 배우 또 나오는구나 이 정도 아실 텐데 그 스타 컴퍼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찰스 위닝거라는 사람은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 역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원래 보드빌 코미디언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1934년에 만들었다는 그 저지 프리스트 판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판사 역을 윌 로저스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윌 로저스라는 배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그러니까 1934년에 만들었던 거를 52년도에 다시 만든 거니까 한 18년, 19년 후에 다시 영화를 만든 건데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만들었던 저지 프리스트는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았는데 이 선샤인 이즈 브라이트에서는 유명한 배우들이 하나도 없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유명한 배우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 미국 내에서 이 영화에 나온 배우 중에 제일 유명한 배우는 제프라고 흑인 일하는 그 판사 밑에 집에 허드렛 일하는 그 흑인 배우가 제일 유명한 배우예요. 배우로서. 그 스티븐 패치치라는 사람인데 이 스티븐 패치치 옛날에 30~40년대에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흑인 배우였는데 사실은 오늘날 미국의 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흑인 배우입니다.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겼냐면 흑인들의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배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흑인 배우였고 이 스티븐 패치는 사실은 그 저지 프리스트에서도 똑같은 역으로 나옵니다. 그 판사의 이 허드렛 일을 해주는
흑인 서번트로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스티븐 패치시라는 배우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떤 문제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흑인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배우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 영화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 없고 대본도 없어서 이제 일부는 제가 그냥 듣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스티븐 패치시 하는 영어는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흑인의 영어인데다가 그것도 아주 어느 지방인지 알 수도 없는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랄지, 그리고 이상한 몸동작,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백인의 주류 문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사실 스티븐 패치를 그렇게 흑인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했다, 꼭 이렇게는 안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존 포드하고 되게 친한 배우였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흑인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흑인인데 배우를 했고, 배우로서 밀리어네어, 백만장자가 됐던 최초의 흑인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흑인 노예라고 하기는 그렇고, 노예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니까 이제 일하는 이 친구가 배우로서 가장 유명한 배우였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인공도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아마 이제 그런 고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면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를 다시 본인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왜 그러면 원래 영화는 주인공 양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왜 이렇게 안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당시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썼는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영화를 했을 때 첫 번째 저치 프리스트가 윌 로저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영화는 흥행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윌 로저스는 지금으로 치면 누구 정도로 비유할까요? 하여튼 헐리우드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 있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이해를 할 텐데, 근데 감독이 그러면 유명한 배우를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냐?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첫째, 버젯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럼 버젯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버젯을 줄이면 줄일수록 감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한 배우를 전혀 캐스팅을 안 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는 존 포드 본인이 원하는 대로는 상영을 못했다는 거죠. 개봉을 못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여기는 남부인데 이제 그리고 이 판사라는 사람도, 주인공인 프리스트라는 판사도 이 남북전쟁 때 이 남부군으로 이제 참전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마을에 자기 고향이겠죠 아마도 판사가 돼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판사가 되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제 카운티니까, 물론 이제 법적인 거는 그 당시에 제도가 어땠는지는 그냥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판사가 예를 들면 우리 요새로 치면 일종의 시장 같은 거죠. 판사가 선임이 되면 판사가 다른 직책까지도 다 임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지 프리스트 밑에 그 보안관이나 이런 의사, 카운티 닥터라고 하죠. 의사까지 다 이제 말하자면 자기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이면서 남북전쟁 때 같은 부대에서 참전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남북전쟁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상식으로는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인데,
영화하고 약간 달리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19세기에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도 잔혹한 전쟁, 그러니까 인류가 그때까지 겪어봤던 가장 참혹한 전쟁이 남북전쟁이었어요. 19세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그 부분이 좀 이제 좀 역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유럽의 전쟁이라는 거, 유럽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이 청년들을 뭐 예를 들면 한 20세 되면은 군대에 오게 하고 하는 어떤 국민 개병제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 전까지는 전쟁이라는 거는 직업 군인들이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민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19세기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유럽에서는 애초에 그런 국민 개병제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전까지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은 용병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했을 때 전쟁 자체를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유럽과 그 이후에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전까지 전쟁의 개념이 좀 달라요.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어서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기울기만 하면, 그러니까 승패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그 순간에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용토를 띄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19세기의 유럽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어느 전쟁도 미국의 남북전쟁만큼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19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전사를 했던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 하면 시빌워죠. 내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남부 지역에서 남부에 이제 여러 주들이 합쳐가지고 우리는 분리를 하겠다. 왜? 니네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결국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랄지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분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일어난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터내셔널한 전쟁이 아니라 내셔널한 전쟁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국제간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제간의 관례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더 참혹해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물론 남부가 결국 이제 패한 겁니다만은 그 트라우마가 미국의 남부인들에게 굉장히 깊게 남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20세기 정도 돼서는 이제 뭐 이미 상당히 기억이 멀어졌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영화의 시대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 전쟁 끝나고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거를 암시하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사실 그게 감독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군 참전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또 북군 참전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북군 참전했던 사람들의 모임은 제가 이제 영화 속에 조금 그게 어려워서 그냥 북군 참전 뭐 동지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GA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랜드 아미 오브 리퍼블릭이라고 GAR이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계속 대사를 GAR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참전 군인회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도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참전 군인회인데, 이 GAR은 사실 여기서는 남북 전쟁을 대비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북군 동지회라고 한 거고, 그냥 미군 참전 동지예요. 그러면 이 남군 참전 모임은 실제로 남군에 참전했던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참전한 용사들이 몇 명 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 속에서도 이제 대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군 참전 모임의 그 사무실에는 딱 보니까 첫 장면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첫 장면이 딱 보면은 이렇게 좌석이 쫙 있는데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팬을 하니까 맨 앞줄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끝나고 3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참전 모임의 자체도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GAR 미군 참전 동지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좀 분위기도 벌써 왁자지껄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존 포드 영화답게 이제 코미디를 좀 집어넣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생략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거리 관계, 위치 관계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남군 참전 동지회에서 이제 자기네들 모임을 하는데 남군기는 있는데 사실 미국기가 없어. 성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조기를 사실은 거기 가서 훔쳐온 거야 지금. 훔쳐왔어요 이제. 몰래 가가지고 훔쳐왔어. 훔쳐와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사람이 온 거지. 아니 우리가 새로 산 성조기가 있는데 그거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빌려달라. 근데 이쪽에는 알고 있어 이미. 이쪽에서 훔쳐갔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코미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런 장면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 모임을 하기 전에 간단한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 세레모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시면 처음에 경례를 할 때는 성조기에 경례를 합니다. 미국계 성조기의 경례를 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확 돌아서 남군기에다가 대고 모자를 벗고 일종의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어떤 이 시 같은 걸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도 국가로서는 미국이란 나라의 일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남군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아주 이제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럼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떤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한 4, 5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남부가 패배를 해서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19세기의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사실은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일종의 통일 국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의 이 민족 국가로서 네이션 스테이트가 된 계기가 남북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부 사람들이 남부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이 전쟁에 지면서 패배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디 가서 같은 미국 내에서도 그걸 내세우기가 참 어렵게 됐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꽤 역사가 오래되고 최근까지도 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미국에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제가 뭐 남부는 뭐 구경하러 간 정도밖에 없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분명히 미국 남부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요? 이제 흑인들이 말하자면 노예로서 했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항상 이제 이 백인들과 흑인들을 이제 분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흑인도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 사회 내에서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뭐 옛날 이제 뭐 노예로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해도 웬만큼만 봐도 200년 이상을 살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 흑인들 중에 재미있는 점이 미국 흑인들 중에 엘리트들이 대부분 남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흑인들만 다니는 명문 대학이 좀 있어요. 그것도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흑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역으로 사실은 미국 남부에 굉장히 흑인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그 좀 이 잘났다는 흑인들이 대부분 남부 출신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흑인 감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아시죠? 스파이크 리. 스파이크 리가 조지아주 아틀란타 출신입니다. 영화학교는 뉴욕 대학을 다녔지만 이 사람도 남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흑인들이 분명히 제도적인 차별을 받은 건 맞는데 미국 남부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이 흑인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는 또 오히려 남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이 사실은 미국의 남부를 북부에 비해서 다르게 해준 가장 큰 요소는 사실은 루이지아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실 텐데 아마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루이지아나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물러나서 이제 완전히 미국령이 된 거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루이지아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프랑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남부의 어떤 이 문화적인 중심지, 특히 이제 음악 쪽에 유명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원래 어떤 요소가 들어온 거냐면 다 이게 프랑스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랑스인들이 이제 영국인들과 달리 뭐 프랑스도 영국과 경쟁을 해서 아메리카에 일정하게 교두보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루이지아나하고 퀘벡이에요. 그래서 퀘벡은 지금 캐나다인 거고 루이지아나는 뺏겨서 그냥 미국령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프랑스인들이 예를 들면 흑인들을 데려와서 식민지 지배를 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뭐를 하는 방식이 이 원래 영국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가장 다른 점은 아주 쉬운 거죠. 가장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달라요.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워낙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톨릭적인 문화가 은근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긍정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퓨리턴적인 문화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루이지아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 서양적인 문화하고 뭐 저기 아프리카의 흑인들 그리고 뭐 어디죠 서인도 제도에서 건너온 흑인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거를 이제 크레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크레올 문화의 원상이 원래 이 루이지아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남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새로 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관점인데 남부가 미인이 많다 그래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도 있습니다. 서든 벨이라고 합니다. 서든 벨이에요. 벨은 불어죠. 서든 벨, B-A-L-N이라고 해서 남부 미인을 서든 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부가 미인이 많고 그리고 남부 여자들이 훨씬 여성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미국 남부가 어쨌든 북부하고 달리 자기 나름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꽤 있었고 꽤 그게 역사가 뿌리가 깊다라는 것 이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또 여기서 고려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존 포드라는 사람은 존 포드라는 감독을 이제 뭐 일단 1895년생입니다. 존 포드는 1895년생인데 어떤 자료에는 1894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1895년생이고 존 포드는 아일랜드 이민의 자식입니다. 그럼 존 포드의 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온 게 1872년이에요. 1872년에 자기 아버지가 미국으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역시 자기 아버지도 역시 아일랜드 출신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11명을 낳았어요. 굉장히 많이 낳았죠. 근데 11명을 낳았으면 그 당시 유아 사망률도 꽤 높았을 테니까 엄청 이 존 포드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11명의 자식 중에 10번째예요. 존 포드가 10번째로 이제 189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존 포드 그 아일랜드 이민들이 사실은 미국 남부에까지는 안 내려가고 대부분은 대서양으로서 오니까 사실은 자기 고향에 가까운 쪽에서 되게 터전을 잡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미 동북부에 메인주라고 있어요. MAINE 메인주의 포틀랜드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고 존 포드도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일랜드계 이민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션 핀입니다. 션 마틴 핀이에요. 원래 본명이. 그래서 이제 포드라는 이름이 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뭐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션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션은 존인데 실제로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션이라고 하면 이름을 바꿔야 되게는 존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영어 이름에서 유사한 걸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 바꿔요. 피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예를 들면 오말리, 오브라이언 이런 성 많이 보시죠. 그게 다 이제 아일랜드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너무 아일랜드 티가 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성까지도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이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영화를 이제 어떻게 입문하게 됐냐면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이제 1895년 대략 이런 시기가 제가 이제 항상 그건 어쨌든 영화사의 상식인데 실제로 그 상식을 그게 상식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1895년이면 이제 영화가 이제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됐다는 시기인데 1895년이 사실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된다면 가장 행복한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1895년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제가 영화사를 쭉 보니까 1895년에서 190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라고 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화란 미디어는 1895년에서 190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가 뭐라는 걸 모르고 영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영화를 시작을 한 사람. 그리고 되게 그 정도의 그 시기에 직업으로 영화를 택했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2등 시민이에요. 세컨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잡을 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그냥으로 영화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성 영화를 거의 한 20년을 만들다 보니까 유성 영화가 되고 다시 유성 영화에서 어떻게 되게 됐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영화사를 보통 이제 뭐 189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0년 뭐 이렇게 잡는다면 사실은 그 100년 되는 기간 동안 거의 끊이지 않고 영화를 꾸준히 만들었던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또 이제 극론 제가 잘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세계 영화사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세계 영화사라는 거는 미국 영화가 있고 미국 영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리액션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미국 영화라는 게 있고 다른 나라가 그에 대해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미국 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프랑스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영화라는 건 애초에 아메리칸이다. 형용사. 영화는 애초에 아메리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미국 영화라는 건 그냥 거의 영화사를 통틀어서 영화의 한 80~90%가 미국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 미국 영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존 포드가 1895년에 태어났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존 포드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게 1917년입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23살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별 생각 없이 그야말로 별 생각 없이입니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1917년에 영화 감독으로 해서 존 포드가 마지막 영화를 찍은 게 1967년입니다. 그리고 존 포드가 죽은 게 1973년이에요. 그래서 1917년에 영화 감독이 정식으로 돼서 우리를 치면 1967년까지 영화 감독을 했고 물론 67년에 본인이 마지막 영화를 찍을 때 존 포드가 그걸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 안 했어요. 본인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졌어. 1973년에 죽었고 죽기 이제 바로 직전에 죽기 사실 2~3달 전에 이제 그 당시에 1973년이면 미국 대통령이 닉슨일 텐데 닉슨이 그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사실 미국 정부가 민간인한테 주는
훈장 중에 가장 높은 훈장이 뭐냐면 메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 메달이라고. 앞에 프레지덴셜이 붙어요. 대통령이 주는 메달 오브 프리덤이라고, 자유 메달이라고 하는데, 그 자유 메달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영화 관련된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존 포드. 죽기 두세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자유 메달을 주는 거를 이제 사실은 그 여러분들 AFI라고 혹시 아실 텐데,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AFI에서 존 포드에게 그때 그의 이제 존 포드가 사실은 죽기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텐데, 이 생애 공헌상, 평생 공로상을 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큰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닉슨이 직접 거기에 와가지고 훈장을 수여를 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말년에 사람들이 존 포드를 욕할 때 많이 쓰는 얘기였는데, 이제 닉슨이 이렇게 와가지고 존 포드에게 그 자유 메달을 이렇게 줬는데, 또 늙은 또 존 포드가 감동을 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웃긴 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걸 저보다 좀 많이 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닉슨이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닉슨이 인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시끄러울 때니까, 극장 밖에서는 제인 폰다가 닉슨에 대한 반대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존 포드가 어쨌든 그걸 받고, 그로부터 한 3달 후인가 죽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좀 욕을 하기도 했죠. 저는 제인 폰다의 아버지인 헨리 폰다가, 사실은 헨리 폰다가 스타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존 포드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해줬던 감독이 상을 받는데 밖에서 데모나고 그 말이야. 들어가서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이야. 이제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에 죽었는데, 사실은 존 포드가 1973년에 죽은 것, 사실은 존 포드가 1973년에 죽었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하스미 시게이코시라고 유명한 평론가는 1973년의 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1973년에 존 포드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어떤 영화와 어떤 관련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 인스피레이션 내지는 그런 것이 됐던 감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감독으로 빔 벤더스를 꼽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빔 벤더스 영화 도시의 앨리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빔 벤더스 영화 도시의 앨리스에 보면 주인공이 계속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떠도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존 포드가 죽었다는 기사를 유심히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1973년의 세대라고 해서 할 만한 그런 일본의 감독, 물론 여러 나라의 감독들입니다. 단순히 미국 감독뿐만 아니라 그런 세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그런 얘기를 한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것들을 어떤 이 문화 내지는 이제 뭐 아트, 나아가서는 문화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대략 195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영화 문화 내지는 새로운 영화 비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의 누벨바그 같은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나왔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 1950년대부터 예를 들면 프랑스의 누벨바그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던 어떤 영화 문화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존 포드란 감독이 거기서도 좀 입장이 좀 특이해요. 왜냐면 굉장히 위대한 감독이고,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영화의 신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1950년대에 누벨바그의 어떤 감독들 내지는 비평가들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제일 손해를 본 사람이 존 포드였어요. 그럼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히치콕이나 하워드 혹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평가가 되고 되게 유명한 이 감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는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럼 왜 거기서 존 포드는 안 끼냐? 존 포드가 사실은 솔직히 연배도 더 위고 영화도 더 훌륭한데 사실 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존 포드는 이미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굉장히 평가를 받는 감독이었어요. 쉽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시켜 설명을 드릴게요. 존 포드가 지금까지도 아카데미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미국 감독이에요. 존 포드는 1930년도에 밀고자라는 영화로 이미 감독상 작품상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1930년대, 40년대에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헐리우드 내에서 우리가 만든 영화들 중에, 우리 영화들 중에 가장 작품성이 있다, 퀄리티가 있는 영화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네들도 존 포드를 꼽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 포드는 이미 헐리우드에서부터 평가를 받는 감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의 비평가들이 새로운 영화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이미 거기서도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른 감독들 비교를 해보시죠. 예를 들면 하워드 혹스나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사람은 오스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카데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흥행 성적도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존 포드보다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흥행이라는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존 포드는 그런 1950년대에 새로운 어떤 영화 문화가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부당하게 폄하됐던 사람들을 되살려내자라는 어떤 흐름이었던 건데, 부당하게 폄하된 적이 없어요. 아니면 오히려 부당하게 더 평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존 포드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누벨바그 비평가들이 사실 존 포드, 누벨바그 비평가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평가를 한 어떤 공적이 있는데, 그 평가를 한 공적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자가 사실은 존 포드였습니다. 존 포드는 오히려 전혀 그 사람들이 언급을 안 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존 포드는 이 새로 나온 젊은 비평가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감독이야. 근데 그 원래 그 유명한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 산업이, 본인이 이제 영화 산업 내에서 어쨌든 쭉 나이를 먹고 이렇게 영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존 포드도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60년대 이후에 존 포드 영화에 그들이 좀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집안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존 포드가 만들었던 마지막 규모가 큰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샤이안이라는 영화예요. 샤이안 오텀이라고 영어 제목으로는, 한국에서는 샤이안이라는 제목으로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샤이안에 대해서는 좀 애착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샤이안을 개봉할 때 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는 내가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존 포드가 살아있을 때 한국에서 개봉한 마지막 영화를 본 사람이다. 그 샤이안이 마지막으로 이 존 포드가 만들었던 대작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또 흥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67년도에 이제 세븐 워먼이라고 일곱 여인들이라는 영화가 마지막 영화인데, 그 영화는 굉장히 규모도 작은 영화였고, 사실은 이 세븐 워먼이 또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존 포드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 최고의 걸작, 뭐 완전 넘버 원이라고까지는 말 못하지만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로 꼽는 영화가 되긴 됐는데, 이 세븐 워먼이라는 영화도 아주 굉장히 작은 규모의 영화로 이제 마지막 영화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새 영화를 한번 할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영화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비평적인 게 뭐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프랑스의 누벨바그 비평가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하워드 혹스 같은 사람은 오늘날 이 정도로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혹스는 원래도 그렇게 유명한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하워드 혹스를 잘 모를 정도였어요. 제가 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956년도인가 1956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워드 혹스 회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독 쇠고전을 하고, 물론 하우독스가 오진 않았는데 파리에서 하우독 쇠고전을 하고 이제 젊은 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파리에 와 있던 어느 미국 기자가, 미국 저널리스트인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정도로 영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우독스를 알고는 있었는데, 하우독스가 과연 파리에서 그렇게 막 회고전을 하고 막 이럴 정도의 감독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이거 파리에서는 하우독스가 거의 신이야, 난리가 아니야, 뭐 이런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니까 미국에 그 상황을 이제 기사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제목이 되게 유명합니다. Who the hell is 하우독스? 하우독스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제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나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감독인데 여기서는 영화의 신이란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비평적인 어떤 이 성과라고나 할까, 이게 사실 6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좋은 감독이다, 아니면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거의 한 70~80%가 사실은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사실은 실제로 그 힘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우독스는 애매하게 전혀 평가를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와 트리포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본인도 나중에 이제 자백을 했어요. 사실은 존 포드는 원래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존 포드가 굉장한 감독인데 좀 더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이 평가를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늦었다라는 거죠. 유명한 감독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 특히 앙드레 바쟁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앙드레 바쟁이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쟁이 특히 그런 면에서 나쁜 악영향을 끼쳤는데, 앙드레 바쟁이 했던 그 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앙드레 바쟁이 심지어 윌리엄 와일러를 존 포드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건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정신병자 같은 발언인데, 근데 그 정도로 존 포드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존 포드에 대한 평가를 못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건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배너 때문에,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윌리엄 와일러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배너가 한국에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일 싫어하는 영화 배너였어요. 그 3년 4년에 한 번씩 개봉을 하는데, 단체 가려고. 예, 맨날 단체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윌리엄 와일러가 배너를 만들고, 오 신이여, 제가 정명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윌리엄 와일러, 물론 윌리엄 와일러가 상당히 좋은 감독입니다. 그렇게까지 또 나쁜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윌리엄 와일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은 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유독 이제 배너 같은 영화가 이렇게 일종의 명절 때마다 하는 그런 영화처럼.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면에서 이제 존 포드가 좀 약간 손해를 보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존 포드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리고 존 포드가 되게 또 하나 이제 존 포드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 캐릭터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 특이하다는 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은 정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치 프리스트가 사실은 존 포드의 아이디어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 포드가 이 영화를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존 포드의 영화적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트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 포드라는 사람이 그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본인 워낙 이제 존 포드가 영화 감독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원래도 좀 상당히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존 포드가 야 대단한 감독이다라는 소리를 미국에서 듣기 시작한 거는 1939년에 영마차부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영마차가 워낙 이제 강력한 임팩트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존 포드라는 사람이 특이한 게 그러니까 1917년에 제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고 했습니다만 1917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할 때 서부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1917, 존 포드가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는 존 포드 만든 영화의 대부분이 서부 영화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동안 서부 영화를 안 만들었어요. 영마차가 1939년에 나오는데 영마차가 존 포드가 아마 한 17년인가 18년 만에 서부 영화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영마차가 워낙 이 평가를 높이 받았고 실제로 재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영마차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사상 이렇게 완벽한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다시 봐도 확실히 대단한 영화이긴 해요. 어쨌든 영마차라는 영화의 임팩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영화를 처음 할 때 거의 서부 영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서부 영화 감독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책 제목도 이제 존 포드에 대한 책 아티클 제목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존 포드가 항상 자기 소개를 하는데 My name is John Ford. I make westerns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존 포드인데 난 서부 영화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굉장히 험불한 표현이에요. 험불한 자기 표현인데, 그러니까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근데 그 서부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서부 영화 감독이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에 각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실제로 존 포드가 서부 영화를 편수로 치면 그렇게 사실은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존 포드가 서부 영화를 만든 시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엔 다른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존 포드 하면 서부 영화, 그리고 존 포드 서부 영화는 존 레인이 항상 나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 레인이 나오는 서부 영화면 아 이건 존 포드가 만든 거야, 이 정도로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고생을 한 사람이, 고생을 했다기보다 덕을 봤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그로 보면 하워드 혹스가 덕을 봤어요. 왜냐면 하워드 혹스가 존 레인이 나오는 서부 영화를 몇 번 만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다 존 포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리오 브라보 같은데 리오 브라보를 사람들이 존 포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워드 혹스도 그래 뭐 이제 그런 오해를 그냥 처음에 그냥 받아들였다고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식의 평가를 그런 식의 착각이죠. 일종의 착각인데 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했고, 사실 아카데미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 본인이 또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이 아티스트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도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비평적인 그런 면에서 좀 손해를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1950년대에 이미 존 포드는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한 감독인데, 존 포드가 예를 들면 존 포드 정도의 감독이 1950년대에 이 사람이 한 인터뷰가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1950년대에도 역시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하고 막 물어보고 다 예전에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정도로까지도 아직도 사람들이 인식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보면 이제 존 포드 인터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60년대에 이제 했던 인터뷰들에서 보면 존 포드가 굉장히 이제 확실히 이 사람이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사람이 꼭 참 보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영화에서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하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런 걸 왜 물어봐 이제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요새 감독들에 비하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해요. 그리고 그냥 재밌으려고 했다, 굳이 하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여러분도 혹시 피터 보그다노비치라는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됐는데, 피터 보그다노비치가 사실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존 포드를 유명하게 60년대에 존 포드를 좀 유명하게 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60년대 피터 보그다노비치는 아직 이제 영화 평론가였는데, 감독이 되기 전이었는데, 보그다노비치가 이제 존 포드를 미국 사람 중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책으로도 내고, 나중에는 이제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존 포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1968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디렉티드 바이 존 포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8년에 이제 이 디렉티드 바이 존 포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나와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뭐 영화제에서도 상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대단한 감독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돌게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제일 웃기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보그다노비치가 이제 존 포드 감독을 딱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러이러한 장면을 어떻게 찍으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존 포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메라로. 어떻게 찍으셨나요? 근데 카메라로. 카메라로 찍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이제 대답하기 이제 싫은 거지. 다음 질문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컷!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큐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뭐 세세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본인의 어떤 캐릭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을 영화를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캐릭터의 측면도 있고, 물론 굉장히 캐릭터적인 측면이 강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이제 이해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제가 사실 기획해서 냈던 책입니다만은 히치콕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히치콕과 프랑스와 트리포가 인터뷰한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히치콕하고 존 포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치콕은 그 영화를 보시면 히치콕은 자기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합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히치콕이라는 사람은 일단 실력이 있는 감독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셀프 프로모션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자기 홍보의 대가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사실은 존 포드하고 히치콕은 나이로는 4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존 포드 같은 이제 나이가 4살 더 많은데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아예 어떻게 보면 이게 캐릭터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아예 그런 거를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으로 보면 또 이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영화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변수로 만들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좀 차단이 되고, 그리고 존 포드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또 그런 기회도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살아있을 때 뭐 존 포드 회고전을 해서 존 포드가 갔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Q&A도 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해볼 기회도 없었고 사실 오라는 데도 없었겠죠. 사실은 그 당시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은 60년대 이후에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내 영화를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냐. 사실 어떤 부분은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본인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영화가 그래서 참 영화라는 게 재미있구나. 그래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좀 짚어보자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중예술인데 대중예술로 시작을 했고,
그 대중예술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중예술에서 처음에는 방점이 대중에 찍혔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점이 예술로 조금 옮겨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착각 아니면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나도 영화를 보는 나도 착각하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영화를 어떤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감독이 그 영화를 의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작품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좀 약간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영화를 만드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내가 만든다. 내가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중예술의 시대 더구나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확실하게 1년에 예를 들면 메이저 스튜디오 한 군데에서 1년에 보통 영화를 80편에서 100편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그런 시대에 어떤 감독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서 어떻게 찍겠다라는 게 그게 처음부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추정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선이 자꾸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작가가 내가 어떤 소설을 쓰겠다라고 기획을 해서 소설을 쓰는 거하고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소설을 썼더니 그 의도가 한 70% 정도는 산 것 같아. 뭐 이런 류의 생각이라는 거는 영화를 보실 때는 버리라는 거예요. 더구나 대중영화를 볼 때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존 포드 본인한테 그럼 존 포드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 어떤 감독 그 비슷한 시기의 감독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야 내가 영화를 예를 들면 50편을 만드는데 그 중에 실제로 처음부터 내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는 그 중에 5분의 1도 안 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던 영화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아닌데 하고 바뀌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어떤 창작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다른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도 온전하게 그 개인의 책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떤 개인에게 레스판시빌리티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는 예술이라고 해도 그런 류의 예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작가주의라는 게 영화에서 작가주의라는 게 나와서 그 작가주의라는 것들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준 건 맞는데 그게 너무 세지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도 많아요. 사실은 온전한 의미에서 작가주의라는 거는 이 영화하고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감독이 돼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영화를 쭉 만들어서 한 20-30년 지나서 이 사람 영화하고 이 사람 영화를 봤더니 이 감독이 이 감독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류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류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뭐 애초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화에 있어서는 내가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사실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단적인 오늘 보신 예를 들면 선샤인스 브라이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이제 개인적인 거 갖고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전에 한국에서 상영을 했을 때 2003년도에 상영을 했을 때 92분짜리를 이거보다 한 10분 짧은 걸로 상영을 했다고 했죠. 그럼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 100분인지 101분짜리가 존 포드가 원래 의도했던 판에 가깝고 이거를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잘라서 이제 92분짜리로 개봉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100분짜리를 보니까 이 100분짜리가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92분짜리보다 절대 낫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이 100분짜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쉽습니다. 확실히 쭉 이야기는 쉬워요. 자, 이 영화를 볼 때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건 좀 느끼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 뭔가요?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장면은 장녀인 루시디 어머니의 장례식 행진 장면이에요. 영화 사상 가장 압도적으로 힘이 있는 장례식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행진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백미인데 이 행진 장면이 92분짜리가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더 자른 판이 이 한 7분 정도 되는 그 행진 장면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파워가 더 세요. 사실은. 그러면 존 포드가 원래 만들었던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존 포드가 원래 만들었던 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본 내가 볼 때는 자른 게 사실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낫다고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감독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존 포드 본인 만약에 지금 뭐 살아있지는 않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존 포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 그 리퍼블릭의 허버트 H가 영화를 좀 망쳐놨다. 분명히 그 얘기는 했어요. 그 영화를 망쳐놨다는 얘기 잘랐던 얘기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영화를 망쳐놨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저는 망쳐놨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망쳐놨다는 그 판본을 보고 옛날에도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 면에서도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던 것, 의도하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에서 실제로 정확하게 그 의도한 대로 성사되는 건 물론 모든 창작 행위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영화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개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의 숙명이기도 하다. 사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영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 계속 관심을 가시고 영화를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막연하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여러분들이 절대 영화를 차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볼 때는 무차별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영화가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요가 되는데 영화를 무차별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볼 때부터 그러니까 영화를 선택할 때부터 선별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별을 하지 마시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쭉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술 영화라는 게 있다. 뭐 아트 영화라는 게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 만들어진 아트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베리만, 뭐 아트 영화 하면 뭐 베리만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 베리만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술가일 뿐이에요. 근데 존 포드는 영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 포드는 그 세계에서 가장 굉장히 전문화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영화를 거의 근 50년간을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베르만이나 뭐 이런 유럽에 특히 유럽의 작은 나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되게 심한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영화 산업의 차이라는 게 영화라는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여주는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그러면서 저도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느꼈는데
예를 들면 포르투갈을 봅시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1년에 극장용 영화를 12편 정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럼 포르투갈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구 1000만입니다. 인구 1000만에 영화를 12편 정도 만드는 영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영화에서는 영화가 대중예술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중예술이 될 기회가 없어요. 아예 애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포르투갈 사람한테 야 니네 나라 영화 중에 히트치면 얼마 드냐 그랬더니 히트치면 한 30만 든대. 20만에서 30만 정도. 그럼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실제로 그 12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 중에서 이 영화의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정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뭐 영화 산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시장이 거의 없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모든 영화가 예술 영화예요. 왜 그러겠어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다 본인이 하고 싶은 영화 합니다. 응?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의도로는 예술 영화인데 결과는 다 예술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예술가에 의한 예술가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데 결과물은 야 이거 이 영화 내년이면 아무도 기억 안 해 이런 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라는 것이 아 되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까도 그래서 영화는 아메리칸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하에서 물론 미국도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국 이제 지금은 미국 영화 자체가 대략 60년대부터 한 70년대 정도로 해가지고 좀 고전적인 의미의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미국도 와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만 예전에 어떤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영화를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만들다 이거 자체가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 그럼 그렇게 되면 자 오늘 보신 영화 중에서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존 포드가 이 태양은 밝게 빛난다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말은 되게 해피엔딩이에요. 확실히. 그럼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존 포드라는 사람은 워낙 영화 업계 안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유명한 감독이고 흥행도 꽤 됐던 감독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말이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게 이 사람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근데 사실은 비극적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는 바는. 왜냐하면 실제로 저치 프리스트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게 암시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은.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해피엔딩인데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대전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해피엔딩인데 뭔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들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집니다. 벌써. 실제로 이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좀 다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좀 그래서 이 마지막에 행진 장면, 그러니까 이제 저치 프리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코미컬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자, 1700% 동점이 됐는데 저치 프리스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투표를 안 했네? 그래서 자기가 투표를 해서 다시 재선이 됐어요. 재선이 되고 그날 밤 이 당선 축하 기념으로 퍼레이드를 쫙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리고 심지어 그 원래 처음에 그 흑인 소년을 죽이려고 했던 그 토네이도 지역 사람들은 심지어 와서 행진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로 코니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너무 대놓고 좀 구린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막에 넣었습니다만 He saved us from ourselves라고 그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 라는 이제 플래카드를 들고 지나가요. 사실 이제 아마 존 포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아마 자기 묘비명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또 그 얘기를 또 여러분들이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서처스 보신 분들이 계시죠? 수색자들의 엔딩 장면하고 이 선샤인스 브라이트의 엔딩 장면이 굉장히 교묘하게 겹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샤인스 브라이트에서는 프리스트 판사가 문을 2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서처스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주인공인 존 레인이 문 밖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선샤인스 브라이트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종류가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함축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먼저 찍었으니까 당연히 존 포드가 이걸 먼저 쓰니까 이거를 이제 뒤집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수색자에서의 존 웨인 캐릭터 그러니까 이산 에드워드라는 캐릭터는 아웃사이더인데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이면서 동시에 아웃플로우예요. 아웃사이더이면서도 무법자입니다. 그럼 저치 프리스트는 어떤 사람이면 저치 프리스트도 아웃사이더인데 저치 프리스트는 아웃사이더이면서도 무법자가 아니라 적법자야. 그런 표현을 어거지를 쓴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산 에드워드는 문 밖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 포드가 분명히 이 영화를 만들었던 정확하게 이 영화보다 3년 후에 만든 영화거든요. 수색자가 그래서 그 엔딩을 사실 이제 문이라는 프레임을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존 포드가 뭐 사실 옛날부터 되게 많이 하던 이 프레이밍의 방법인데 사실 이제 존 포드 영화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 더 보시면은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설명할 때 이제 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시네마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영화적이다라는 표현. 그 영화적이라는 게 이제 사실 시대별로 영화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다르다. 시대적으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근본 전제에 있어서 시네마틱하다라는 것은 시네마틱하다라고 하려면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뭘 해야 이게 시네마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존 포드 영화가 이 시네마틱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영화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존 포드 영화를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제일 놀라는 게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다른 감독들도 물론 이제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존 포드의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점은 이 컴포지션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눈이 놀랍다. 이 사람은 놀라운 눈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그러니까 찍는 곳에 가서 어디에 카메라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감은 거의 귀신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영화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컴포지션이라는 건 시간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간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것.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데,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자, 시간축을 뺍시다. 그러면 이 프레임에 시간을 도입하면 영화가 편집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축의 개념을 빼고, 이 프레임 안에서 또 하나 존 포드의 위대한 점은, 그러니까 위대하다, 야, 이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 어떤 동일 프레임 안에서 거기서 운동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계속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동원을 해서
그 정지한 프레임 자체는 정지해 있는데 그 안에서 운동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반의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의식적인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그거는 거의 반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데 그거를 영화를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 좀 더 감이 확실히 와요. 특히 이제 이 선샤인스 브라이트에서 존 포드 영화에서 사실 여기서도 이제 레모네이드 앤 딸기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하고 그 안에서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이 영화에 있어서 제가 구멍이 많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존 포드 영화에는 굉장히 어떤 밀리터리한 세레모니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원래 항상 존 포드 영화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제일 그 밀리터리한 게 제일 처음 나온 게 그거죠. 갑자기 판사가 야 연주해봐 밀리터리 송으로 해봐 그래서 막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주로 연주를 하는데 흑인 소년이 왜 거기서 갑자기 그 판사가 그러니까 주인공인 판사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져. 예, 북군 군가를 얘가 연주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북군 군가를 연주를 하니까 흑인 애가 얼른 가지고 말리고 그 말은 안 하고 야 너 그거 잘 하지도 못해 딴 거 해. 그래서 딕시를 연주하게 하죠. 딕시가 사실은 미국 남부에 사실은 남북전쟁 때 사실 남부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남군 용사들한테는 딕시만 들으면 갑자기 흥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딕시를 이제 다시 연주를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밀리터리한 게 많이 나오고, 그 밀리터리한 것들의 어떤 파티가 세레모니에서 꼭 들어가는 게 군무입니다, 일종의.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춤을 추는 장면이 꼭 많이 나와요. 특히 존 포드 서부 영화에서는 되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서부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의 이 레모네이드 앤 딸기 파티에서 그러니까 왜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이게 좀 벙쪘냐고 제가 이 구멍이 많다고 느꼈냐면 사실은 판사가 있고 이 마을이 되게 작은 동네라는 거는 영화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짐작을 하는데 갑자기 제 봉창 뜯는 대목이 뭐냐면 파티라는 건 적은데 갑자기 사관 후보생들이 쫙 나온다라는 거죠. 근처에 무슨 사관 후보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무 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이게 갑자기 웬 사관생도들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사관생도들과 그 마을에 사는 처녀들이 파티에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카메라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정된 프레임이에요. 그 고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 운동감이 전달되는가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보시면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새 왜 요새 감독들이 그런 게 안 되냐? 그럼 요새 이게 영화 얘기라는 요새는 그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새는 카메라를 너무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시네마틱한 능력이 안 나와. 역으로. 카메라를 너무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전된 장면에서 운동감을 못 만들어냅니다. 아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영화를 가장 지금 영화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재미가 없냐라고 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존 포드를 제가 1895년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존 포드가 영화를 만들고서도 무려 50세가 될 정도 돼서 그러니까 존 포드가 나이로 치면 한 50세가 될 정도 돼서 텔레비전이 등장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존 포드 세대 정도의 감독이라면은 동영상이라는 거는 필름 영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영화밖에 없어요. 그럼 영화라는 게 같은 동영상이라도 텔레비전하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의문을 좀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보실 때 영화라는 제도가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돈을 내고 감금을 당하는 걸 동의하는 제도예요. 어? 돈을 내고 감금을 당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제도라는 거죠. 어? 자, 보세요. 그럼 그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하고 영화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겁니다.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죠. 텔레비전은 내가 이거를 마스터고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그것도 착각이지만 사실은.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영화는 처음부터 돈을 내고 내가 감금을 일정 시간 감금당하는 것을 동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지세요. 아, 왜 그런 게, 그리고 왜 그런 제도가 100년이 넘도록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럼 영화의 철학은 딱 그걸로 집약이 됩니다. 만약에 영화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딱 집약되는 건 그 지점입니다. 자, 일정한 돈을 내고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프리즈너가 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우리 머리 뒤에서 나온다. 그 우리 머리 뒤에서 나와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결정적인 답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영화의 철학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라는 거죠. 단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여튼 그런 동영상이 어쨌든 극장 영화 외에는 동영상이 없는 세계에서 5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냐고 보냐면 저는 시각적인 기억력에 있어서 지금 세대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영화 머릿속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화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장면까지 머릿속에서 완전히 복기가 가능해요. 지금 세대 그게 안 됩니다. 심지어 다음 장면도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다음 장면도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촬영하시는 데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더 확실히. 요새 어떤 영화도 모니터 없이 영화를 못 찍어요. 찍은 장면을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옛날 존포드가 아니라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영화를 찍고 바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확인이 불가능해. 그래서 자기 딴에는 다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현상을 해봤더니 엉망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다 파지하려고 하는 능력 자체가 계속 퇴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과 지금 영화를 못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세대, 어쨌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확실히 영화하고 정말 딱 맞는 세대다 라는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좀 더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한 감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다른 이제 감독 얘기도 좀 해보면 구로사와 아키라의 여러분들 가게무샤라는 영화 보셨죠? 영문자라고. 가게무샤가 이게 79년도 영화인가 그렇습니다. 79년인가 80년인가. 만들긴 79년에 만들어서 개봉한 영화는 80년일 거예요. 구로사와 아키라가 가게무샤를 만들 때 사실은 70년대 이제 말에 70년대 이제 말에 이제 처음으로 필름으로 이제 영화를 찍을 때 그거를 모니터로 빼가지고 비디오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로사와가 이제 가게무샤를 만들 때, 구로사와는 이제 옛날부터 영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를 도입을 할 생각은 안 하지, 이 사람은. 그거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이 감독들이, 옛날 감독들은 그런 걸 도입하는 것 자체를 자기 능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찍은 걸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 자체를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능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였더라고요. 야, 그거 내가 오케이라고 하면 맞는 거지, 인마. 네가 뭘 확인해.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게무샤를 찍을 때 이제 어떤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원래 가게무샤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사람이, 일본 영화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가스 신타로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 가스 신타로가 원래 자도이치라는 일본 영화의 그 주인공을 해서 유명한 배우인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주 톱스타죠. 그래서 이 가스 신타로를 주인공인 가게무샤 역으로 하기로 하고, 자, 다 계약까지 하고 촬영까지 들어갔어. 촬영을 하다가 촬영 이틀인가 3일째 파토가 났습니다. 그 파토가 난 이유가 뭐냐면, 가스 신타로가 자기 딸이 되게 자기가 유명한 배우고 그 당시 최고의 배우였으니까 자기가 자기 연기를 자기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구로사와가 심지어 감독을 하는 영화인데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찍는 거를 별도로 자기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비디오로 찍은 거야. 같이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크루사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하다가 그래서 빨리 치워라 빨리 쟤도 보내라. 근데 계속 그러니까 크루사키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너 하지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랑 일 못하겠어. 세상에 야네 연기가 네가 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네 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결정하면 돼. 어?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서 그래서 그 배우랑 아예 이제 하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양반이 그 후에 금방 이제 바로 캐스팅돼서 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저도 요새 배우나 뭐 이렇게 이름들을 잘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그 배우로 이제 영화를 찍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옛날부터 영화를 해오던 사람들이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뭘 찍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완성된 그러니까 이 컷이 그러니까 컷이라고 하죠. 숏인데 정확하게는 이 컷이 완성되는 영화에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는 걸로 이걸로 정한다라는 거는 현장에서 감독이 정하는 거죠. 현장에서 감독이 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따로 체크할 필요도 없다. 왜? 내가 현장에서 내가 보면 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했어요. 옛날에 헐리우드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헐리우드는 철저하게 분업화된 세계라 감독이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오케이다 해가지고 전부 오케이 된 컷이 예를 들면 700개 컷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700개 컷이 생기면 헐리우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촬영이 끝나면 감독이 편집을 못해요.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그냥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거기를 촬영이 끝나는 시점에서 감독은 사실상 이 영화하고 손을 뗍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오케이 컷, 감독이 오케이 컷이라고 보낸 거를 편집자가 편집실에서 편집을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그렇게 무서운 부분인데 그러면 감독이 아 내가 이렇게 생겨서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편집자가 편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이렇게도 편집할 수 있고 저렇게도 편집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옛날 감독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옛날 감독들이 오케이 컷이라고 한 것들을 이어붙였더니 95분이야. 근데 편집자가 편집을 했는데 92분이 나왔어. 그럼 거의 버린 게 없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 편집자가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편집자는 그야말로 편집 조수예요.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영화를 해서 보내면 된다. 그러면 편집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내 영화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다 완성이 돼서 나오게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화에서 영화를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숙련도가 높냐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숙련도라는 게 예를 들면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인 건 다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옛날 감독들은 두세 프레임 차 두서너 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금방 인지합니다. 실제로 편집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을 이어붙였어. 그 앞에 있는 장면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감독이 딱 보고 야 거기 앞에 있는 거에서 세 프레임만 끊어봐. 세 프레임 끊어서 붙였더니 진짜 자연스러워졌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두세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사실 24프레임이니까 거의 인지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데서의 차이를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숙련도가 높았다. 그럼 그런 정도로 숙련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스템에서 직업적으로 길러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직업적으로 길러진 거에다가 심지어 이제 결과물로서의 영화를 봤을 때 우리한테 어떤 굉장한 감동을 주더라. 감동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또 약간 또 별도의 요소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영화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이제 원래 존 포드는 이민자 출신이고
북부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민자의 북부 출신입니다. 근데 존 포드라는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사실 그건 이제 미국 사회 전반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 국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은 대놓고 하진 않는데 항상 2등 시민이 존재하는 구조예요. 세컨드 클래스. 존 포드 본인도 그런 말을 해요. 아, 나의 아이리시라서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등 시민이 존재하는 구조인데 명시적으로는 안 드러나더라도 그러면 2등 시민인 사람들이 그래서 좀 쭉씩 올라가고 또 새로운 이민이 들어오면 그게 다시 이제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이 레이스, 그러니까 인종 간의 어떤 이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이 워페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인터레이시얼 워페어라고 전쟁이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 아이리시들이 예를 들면 존 포드의 아버지가 1872년에 이민을 와서 존 포드가 1895년에 태어나고 존 포드가 유명한 감독이 된 게 뭐 1930년대다. 그래야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아이리시는 영국인들 앵글로색슨하고 달라서 아이리시는 영국 식민지였고 그리고 아이리시는 카톨릭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아이리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앵글로색슨들이 볼 때는 아이리시들이 이제 좀 자기네들보다 급이 낮은 친구들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실은 이제 1차 대전 사이로 유태인들이 또 많이 들어왔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이탈리안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럼 지금 이제 그럼 아이리시들이 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좀 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사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자,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아이리시 카톨릭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케네디입니다. 네. 존 F 케네디인데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아이리시들이 그날이 미국에 이민 온 미국의 아이리시들이 가장 즐거운 날이래야 되죠. 당연히 드디어 자기네가 대통령까지 올라갔구나.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근데 이제 3년 후에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아이리시들은 지금도 약간 음모설을 되게 믿어요. 아, 존 F 케네디가 3년 만에 이렇게 죽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이상하게 죽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아이리시들이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크긴 큽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존 포드는 어쨌든 자기는 앵글로색슨이 아니고 아이리시다. 그리고 아이리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여기 쟤네들한테 당해봤으니까. 사실 존 포드가 대학을 중퇴를 한 사람인데 대학교를 1학년 딱 한 학기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이게 중퇴를 하게 된 이유가 존 포드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이 메인 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가서 미식축구부에 있다가 거기서 다른 애들이 아이리시라고 놀리는 걸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두들겨 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그래서 아까 이제 참 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못 드렸는데 어떻게 영화를 하게 됐냐. 그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영화를 좋아했을 리도 없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1910 몇 년에 뭘 영화를 좋아하겠어요. 1910 몇 년에 영화를 좋아한다고 미친놈입니다. 정신병자라고 보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뭐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입장료를 내고 그 영화라는 제도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시간도 대략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90분에서 2시간 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 대부분이 90분에서 2시간 반 안으로 들어갑니다. 90분에서 2시간 반에 이르는 영화를 입장료를 내고 보고 나오는 그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성립이 된 게 191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뭐 영화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존 포드는 그래서 학교를 쫓겨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존 포드가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존 포드의 이 둘째 형이 프란시스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프란시스 포드라는 사람이 그 자식들 중에 가장 좀 이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좀 깽판을 치는 친구여서 뉴욕에 가서 연극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연극 배우가 됐다가 나중에 영화라는 게 생겨가지고 연기자를 필요로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헐리우드를 간 거야. 존 포드의 형이 헐리우드로 갔어요. 근데 존 포드의 형이 쓰던 애명이 프란시스 포드입니다. 원래 프란시스는 자기 이름 맞고 원래는 핀인데 포드라고 바꾼 거예요. 프란시스 포드라는 이름으로 가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형이. 이제 학교에서 잘린 존 포드가 그럼 우리 형이 헐리우드에 있다는데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래 너 그럼 여기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라. 그래서 존 포드가 헐리우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 포드가 형이 프란시스 포드라고 하니까 자기도 존 포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포드가 가서 근데 그러면 존 포드가 처음 헐리우드를 간 게 1914년이라는데 존 포드가 1914년에 헐리우드를 갔을 때 어떤 구조였냐면 자기 형인 프란시스 포드가 배우이면서 동시에 감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도 정비가 안 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배우 출신인데 그냥 대충 감독도 해. 그리고 감독 크레딧이 올라가고 안 그러는 것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였던. 그래서 이제 존 포드가 이제 형이 와서 형이 동생이 오니까 야 그럼 너 마땅히 할 거 없으니까 소품 담당을 해라. 소품 담당으로 시작했어요. 소품 담당을 해서 3년 만에 영화 감독이 돼요. 1917년에. 존 포드가 이제 되게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리피스가 만든 국가의 탄생에 자기가 배우로 나왔다. 존 포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 왜 못 알아보냐? 거기서 KKK 단어로 나와서 이걸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 근데 어쨌든 그리피스 영화에 자기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었다. 그런 얘기 아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1914년에 헐리우드에 가서 3년 만에 감독이 됐다. 그럼 개인적으로 좀 잘하니까 야 네가 한번 해봐라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 당시 시스템이 애매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약간 주먹구구식이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1917년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형이 사실 헐리우드에서 꽤 성공을 했던 사람이긴 해요. 프란시스 포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계속 영화를 하면서 형인 프란시스 포드를 좀 작은 역으로 계속 이 존 포드가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태양은 밝게 빛난다가 프란시스 포드, 그러니까 존 포드의 큰형, 그러니까 둘째 형이죠. 둘째 형인 프란시스 포드가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포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불황자 같은 사람 2명 나오죠. 계속 술을 들고 술통 들고 있는 그 사람이 프란시스 포드. 연기 제일 잘하는데. 네. 그 사람이 프란시스 포드예요. 존 포드가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자기 형을 자기 이제 나이 많은 자기 형을 출연을 시키는데 항상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배역으로 출연시키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형한테 거의 대사를 안 줍니다. 대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형이 원래 무성 영화에서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역으로 이제 나왔고 프란시스 포드가 그래서 계속 존 포드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 이 영화가 마지막이었고 이 영화 찍고 아마 1년 후에 아마 프란시스 포드가 죽었을 거예요. 진짜 술을 좋아했어요. 진짜 사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존 포드예요. 존 포드는 거의 알코올릭입니다. 연기가 너무 네. 존 포드는 사실 알코올릭이어서 사실 아이리쉬에 대해서 뭐 그것도 자꾸 너무 얘기를 하다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앵글로색슨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리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주정꾼이라는 거예요.
술만 먹고 이러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존 포드는 굉장히 술을 그러니까 거의 알코올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너무 술을 먹으면 사실 영화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존 포드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존 포드 전기를 아마 읽어보시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존 포드도 전기가 지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만 해도 한 5개 나와 있는데 존 포드가 나중에 감독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트를 사는 거예요. 요트를 좀 큰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라노라고 붙였어요. ARANER이라고 아라노라는 이름의 요트가 있었는데 왜 아라노라고 붙였냐면 존 포드의 어머니가 존 포드의 어머니도 아이리시인데 존 포드의 어머니가 아일랜드의 아란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아란섬 출신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아라노라고 아란 사람이란 뜻이죠 사실은. 요트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사람이 왜 사실 요트를 샀냐면 이 사람은 영화를 촬영을 딱 끝나면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술을 안 마셔. 촬영이 끝나면 포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포금을 하는데 혹시라도 누가 이 집에서 먹으면은 아니면 아직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뭔가 보게 될까봐 그 요트를 타고 밖에 나가서 한 4, 5일간을 계속 술만 먹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와이프하고도 되게 사이가 아주 문제가 많이 많았고 사실 이제 존 포드의 약간 어떤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이 되게 워낙 개성적인 그러니까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말 하시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 개인적으로 접해서 그 사람이 개성적이거나 재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개는 별로 성장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 새끼는 나한테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존 포드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도 되게 재밌는 사람. 인간입니다. 굉장히 그런 점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람 제가 이제 아이리시 카톨릭이라는 이제 뭐 와이프도 결혼한 와이프도 아이리시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들이 이제 뭐 그 당시 특히 옛날은 뭐 아무래도 주변에 젊은 미인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바람도 핀다 시윤이 바람도 피고 뭐 그럴 수도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만 여자 문제는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한 번 여러분도 아실만 워낙 되게 유명한 배우니까 그 배우 캐서린 헵번하고 굉장히 심각한 연애 관계에 빠졌어요. 캐서린 헵번하고 굉장히 심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마누라랑 이혼을 하고 캐서린 헵번이랑 결혼을 할까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캐서린 헵번이 존 포드 영화에 딱 한 번 출연했어요. 1935년에 나오는 메리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캐서린 헵번을 여주인공 메리로 썼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캐서린 헵번이라는 여자가 그 당시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도 굉장히 여자 치고는 드물게 자기 주장이 강한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 실제로 역도 그랬지만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 캐서린 헵번이. 근데 이 존 포드가 또 상당히 남성적이고 고집센 사람이잖아. 둘이 분명히 사이가 나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둘이 영화를 찍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 계속 싸웠대요. 계속 싸웠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야 그래서 그 사람 재밌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존 포드가 심지어 자기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까지도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카톨릭이어서 이혼을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으니까 1930년대에 이혼을 한다라는 걸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마 인터넷에 아마
인터넷에 여기저기 뒤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디렉티드 바이 존 포드라는 다큐멘터리를 아마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한번 좀 보시면 사람으로서의 존 포드를 이해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얘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게 이제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68년에 피터 보그다노비치라는 사람이 만들고, 피터 보그다노비치가 아마 저기 2005년인가 6년에 그 원래 이제 그 다큐에다가 새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증보판인 거죠. 증보판 영화. 그래서 이제 새로 추가한 게 예를 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스필버그나 이런 사람 인터뷰를 땄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존 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어넣고 해서 일종의 증보판을 만드는,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 다큐는 저는 이제 68년도 판도 봤고 새로 나온 것도 봤는데, 이 새로 나온 거에서 제일 제가 놀랬던 게 사실이 그거였어요. 캐서린 헵번이 존 포드가 1973년에 제가 죽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존 포드가 죽기 전에 캐서린 헵번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헵번이 존 포드를 병문안을 와서,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병문안을 와가지고 둘이 석삭석삭 하는 거를 녹음을 한 게 나와요. 그게 왜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사적인 거라서 그거를 이제 되게 저는 그 새로 나온 그 다큐를 봤을 때 그 대목에서 그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닌데 서로 그게 상상이 더구나 소리잖아. 소리만 나오잖아. 소리만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앞에. 존 포드의 손자가, 존 포드가 아들하고 딸 하나를 뒀는데 존 포드 아들이 또 손자를 낳아서 그 손자가 이름이 댄 포드예요. 데니엘 포드라고. 그 댄 포드라는 그 손자가 존 포드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을 해서 이 손자가 존 포드 전기도 별도로 썼고, 이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이제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딴에는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댄 포드가 이제 할아버지 거기 있는데 캐서린 헵번이 찾아온 거예요. 존 포드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이 왔으니까 댄 포드가 제가 녹음 좀 할게요 하고서 약간 서로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보면 재밌는데, 하다가 이제 다 녹음 다 했다고 그러면서 댄 포드가 빠지는데 실수였다고 그러는데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녹음을 계속 눌러놓고 나간 거야. 손자가 녹음을 눌러놓고 나간 거야. 두 사람은 이제 자기 둘만 있으니까 둘이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게 소리로만 나와. 물론 녹음한 거니까 소리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 나온 다큐에서 그 대목이 제일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 할아버지 할망구고 둘이서 아마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을 텐데, 그래서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도 하고, 캐서린 헵번이 내일 아침에 일찍 올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로부터 캐서린 헵번도 그 이후로 올해는 못 살았죠. 80몇 년대 아마 죽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큐가 그래서 야 저것만으로도 가치는 있다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리시라는 게 이제 존 포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취했다. 이제 술 부분도 되게 많은데,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저지 프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제 그렇게 요약하기도 해요. 존 포드 영화에는 항상 드렁큰 포엣이 나온다. 술 취한 시인이 나오는데, 그 술 취한 시인은
사실은 조엘 포드의 셀프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시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혹시 뭐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많은 감독과 영화인데 예. 정포를 하시는 그런 있어요. 예? 정포를 하시는 아, 아니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특별한 뭐 사실 좋은 감독들이 뭐 꽤 많죠. 아주 많고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사실은 영화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운이 좋아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영화관 출입을 할 수가 있었던 어떤 환경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존포드의 샤이엔 같은 것도 아주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약간 의식적으로 더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저도 뭐 프랑스의 그런 고다르나 트리포 같은 사람들의 영화를 또 나중에 보게 됐으니까 그리고 본데 되게 존포드는 이제 막연하게나마 대단한 감독인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언급이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그 부분이 좀 그날부터 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 방금 하우톡스 뭐 얘기하지? 히치콕은 나는 정신병자 같은데 왜 이렇게 히치콕을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히치콕 뭐 정신병자라는 건 좀 그렇고 근데 약간 너무 좀 약간 변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존 포드는 그 전체상을 알기가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요. 무성영화 때 작품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도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져. 지금 없는 작품들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남아있는 작품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처럼 뭐 잘림판으로 계속 유통이 된다거나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게 사실 이게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된 게 작년에 2013년에 가능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은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 워낙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전 작품을 다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힘든 일이니까 그거 자체도 상당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한국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의 전당도 있고 그래서 영화들을 그래도 옛날 영화들을 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사실 그런 환경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진짜 뭐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 영화가 전설이래요. 그냥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야 그거 대단하다 하면서 계속 말로만 대단하다는 게 본 적은 없어.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네. 더블 씨가 예술